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샤신 레드재민 뉴블루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어차피 오두방정 다 떨 거니까 예. 저도 동참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카드 안 하고 동참하니까 얼마나 네. 좋아. 빰빰빰빰빰빰빰. 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팡파레를 울렸냐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지 않는 옐카 시청자 센터 축구 답해드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와, 한숨을 쉬세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네. 화끈한 노동자라는 분이 진짜 예리한 질문을 주셨어요. 축구 이야기 볼 때마다 세 분의 축구관이 다른 것 같다. 이게 사실 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세 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축구, 축구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이 가장 잘 녹아든 클럽이 있다면 어떤 팀인지 각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관? 아, 저희가 너무 뭐 겸손하세요. 축구관 이야기할 레벨이 되나 우리가? 그러니까 너부터. 블루부터. 일단 한번 예를 네. 보여봐. 축구관은 뭐 아는 게 있다면 축구엔 답이 없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것 같고. 노답이다? 그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이 플레이 메이커에 열광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스포츠 신문 그 멘트를 기억합니다. 지단이 없으니까 플레이 메이커를 쓰지 않겠다. 그게 축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메이션도 좋고 뭐 티키타카도 있고 뭐 철퇴 축구도 있고 뭐 짠물 축구도 있는데 그 팀에 맞는 축구가 그 선수를 가장 잘 파악해서 그 팀에 맞는 축구가 아름다운 축구지 축구에 답은 없다. 뭐 결국 목적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 팀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구를 하는 거, 가장 이기는 거에 가까운 축구를 하는 게 전 좋은 축구로 생각합니다. 저는 축구에 답이 없다. 축구는 노답이다. 노답이다. 예. 자, 웃고 있는 레드재민. 축구관은 사실 저도 뭐 불초소생인지라 그렇고 나는 축구를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또 전제는 이제 저는 그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축구를 볼 때 나를 놀래켜주는 개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구는 왜냐- 개인 종목 네. 또 나오네. 축구는 개인 종목이니 개인의 위대한 플레이는 이거는 정말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럼 저 선수는 저기서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걸 예측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내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는 되게 정말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저는 사실 네이마르를 가장 좋아해요. 가장 내 예상에서 가장 빗나가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레드재민의 축구관을 가장 잘 구현하는 팀은 그냥 그 선수가 있는 팀이네요. 그렇다고 그런 선수가 가장 많은 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PSG 타령을 그렇게 한 거. 저는 약간 유블루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 정체성이 뚜렷한 팀. 그러니까 정체성 혹은 캐릭터 혹은 뭐 브랜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갖춘 팀을 좀 좋아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게 다 해당이 돼. 예를 들어 뭐 바르셀로나 같이 뭐 메시를 비롯해서 MSN이 존재하는 정말 대단한 개인기를 가진 선수들이 또 엄청나게 또 이쁜 축구를 해요. 그 일종의 또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좋고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이 역사적으로 선수 수집이 일단 그 팀의 캐릭터이자 전통이거든요. 명품으로 네. 막 휘감고 나오는 그렇죠. 팀.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이 그 두 정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축구를 매우 수준 높게 개발을 해냈죠. 한동안 정말 2010년대에 거의 3강을 이루면서 앞에 둘과는 또 다른 유형의 축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화려하지 않았더라도 전통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확실한 축구를 했거든요. 빌바오 같은 팀도 또 다른 의미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지금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정말 여기저기서 선수들을 영입하는 세상에 빌바오 같은 팀은 아직도 예전보다는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특정한 조건을 갖춘 선수들만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그 팀이 좀 정체성이 뚜렷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특유의 특성, 아이덴티티, 전통, 캐릭터 이런 거를 확립해왔던 팀들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시즌 절반이 진행된 EPL.
예, 세 사람의 EPL 최종 순위 예상이 궁금하다라고 주혜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원산 보지 마. 제가 왜냐면 지금 가슴이 좀 벅차올라가지고 네. 제가 맨시티 이번에 우승한다고 가슴이 웅장해져. 네, 웅장해져가지고 네. 네, 맨시티 우승한다고 했는데 될 것 같아. 될 것 될 같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네. 응. 그대로입니다. 네. 저는 그대로 맨시티. 아니 근데 우승 예상이 아니라 저 순위 예상을 좀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시티,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 2, 3위를 할 것 같고 리버풀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2위는 2등까지 올라갈 간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위가 진짜 어려운데 토트넘이 할지 레스터 시티가 할지 에버턴이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샤시는요? 뭐 이유 별로 없이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슷한데 맨시티가 요즘 하는 거 봐서는 가장 유력하고요. 맨시티, 맨유, 리버풀 그리고 저는 4위 싸움이 레스터 대 첼시가 될 것 아 같아요. 레스터 첼시. 예, 예. 레스터 대 첼시의 4위 싸움이다. 레드제민. 비슷했어. 역시 비슷했어. 역시 연륜은 비슷했어. 나이 좀 더 먹고 오세요. 우승은 맨시티, 2위 맨유, 3위 리버풀, 4위의 저의 픽은 첼시. 투엘이 왔다는 변수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은 좋거든요, 첼시. 그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감독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또 기대 승점이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기대 승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첼시가 보면. 그거인즉슨 이길 경기를 못 이겼거나 비길 경기를 졌다는 뜻인데 첼시 정도의 수준이면은 그게 실력이 아니라 실수가 많아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실수만 줄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현 5대 리그 선수 중 눈여겨볼 만한 유망주는 누가 있을까요? 라고 WRR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다 미뤄. 제가 자, 할게요. 가장 강력하게 옆으로 진짜 패스. 아유, 진짜 패스. 몰라. 제가 불알람이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에서만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프랑스 리그 아주 좋습니다. 예. 라얀 쉐르키라고 리옹에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개인기. 2003년생입니다. 오. 2003년생인데 벌써 리옹에서 한 20경기 이상 뛰었고요. 그래서 오른발잡인데 왼발로 드리블을 되게 상당히 신기하게 치고 근데 2003년 덩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딱 보면 어떻게 저게 2003년생이야 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그 돌진을 잘하는 미드필더고 리안 쉘키. 라얀 쉐르키. 라얀 쉐르키. 예, 쉐르키. 쉐르키. 예. 제가 아는 쉐르키 선수는 잘 되면 에덴 아자르. 네. 이든 해저드 말고 에덴 아자르. 에덴 아자르. 잘 되면 첼시의 아자르. 예, 예. 첼시 시절에 킹자르. 그리고 하나 정도 더 하면 예. 조금 더 마이너한데 소피안 디오프 선수라고 최근에 AS 모나코가 4-4-2를 쓰는데 왼쪽 미드필더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강인 선수랑 자리는 비슷해요. 성향은 다르지만 자리는 비슷한데 이 선수가 골도 심심치 않게 넣고 이 선수가 아직은 가치가 좀 낮은데 쉐르키는 화려하지만 소피안 디오프 같은 선수는 정말 내실이 있으니 이 선수는 지금은 오히려 좀 덜 평가를 받더라도 AS 모나코가 이렇게 잘 나간다면 이 선수도 뭐 음바페까지는 아니지만 더 좋은 리그로 더 비싸게 팔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벤 보트만이라고 이 선수가 릴의 중앙 수비수인데 네덜란드 아직 대표를 못 됐거든요. 릴이 지금 또 1위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이 무명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 엄청나게 잘합니다. 네덜란드는 최근에 좋은 수비수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 류블루가 얘기하는데 샤신이 되게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불알람 인정. 공부를 많이 해오니까요. 네. 저는 그 모든 일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예. 예, 진짜로 모든 분야에. 말씀하시죠. 뭐 저 해야 돼요? 저는 뭐 요즘 KBS에서 또 중계하고 있는 분데스리가에서 최연소 골 기록을 계속 경신했던 선수들 두 명. 한 명은 플로리안 비르츠, 레버쿠젠의 아주 재간둥이인데 비르츠 선수랑 비르츠 선수가 17살의 기록을 세우니까 또 그걸 16살짜리가 깨버렸어요. 유수파 무코코라는 선수가. 저는 이 두 선수 굉장히 이 선수는 이제 도르트문트인데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는 레버쿠젠 팬들이
하버츠 선수 나간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리워하지 않는 수준으로 레버쿠젠을 잘 이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누구 가질래 그러면은 저는 플로리안 비르츠, 하버츠 선수보다는. 첼시 예. 팬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예. 비르츠 선수는 약간 그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독일의 명 플레이메이커들을 연상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잘 되진 못했지만 예를 들어 가장 최근 선수로는 예를 들어 괴체 같은 선수, 혹은 조금 더 전으로 가면은 안드레아스 멜러 같은 선수, 안드레아스 멜러. 혹은 토마스 헤슬러 같은 선수, 이런 선수들을 좀 연상케 하는. 비르츠 선수는 굉장히 귀여운 선수고요. 독일의 이니에스타가 될 수도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파 무코코 선수는 이제 공격수인데, 이 선수를 볼 때는 그 예전에 가나의 아베디 펠레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최고의 선수 누구냐 하면은 항상 이 세 명 밀러, 펠레, 웨아 이렇게 세 명 가지고 논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코코 선수는 좀 아베디 펠레 선수 같은 플레이를 좀 연상케 하는. 근데 아직 이제 16살인데 벌써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고 골도 넣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밟고 다니는 거는 아마 대부분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 이 선수는 그런데 유망주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왜냐하면 요즘 완전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선수. 요 선수는 정말 이제 바르셀로나에 와서 뛰고 있으니까 찐 이니에스타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주가 대단히 좋아 보이는. 네. 세 명만 얘기할게요. 이 질문이 좀 눈에 띄었는데, 한경민 님이 샤신님 네. 딱 박았어. 답변자를. 유럽 축구는 도대체 왜 정각에 하지 않고 15분, 45분에 킥오프를 하나요? 광고 같은 것 때문인가요? 저는 순간 유럽 축구는 왜 새벽에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신 줄 알았는데, 네, 약간 농담이고요. 많이 농담이셨어요. 제 생각에는요, 방송이 가장 큰 원인인데, 광고라기보다는요, 방송의 편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외국 방송은요, 보통 제 생각에는 경기를 하면 앞뒤로 프리뷰 쇼, 리뷰 쇼를 하게 돼 있어요. 어널리시스 쇼를 하죠. 네. 경기 끝난 후에. 그런데 요런 걸 하기에 있어서 15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2시 15분에 경기를 한다 그러면 실제 방송은 2시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예를 들어 스튜디오에서 짧게 좀 뭔가 명단에 대해서 오늘 뭐 누구 못 나왔네 그런 얘기도 스튜디오에서 하고. 저도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찾아봤어요? 네.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유럽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설득력 있던 걸 보니까 얼개는 한의원님이랑 똑같고, 말씀하신 게 2시간 반 슬롯이라고 하더라고요. 7시 45분 경기인 거예요. 그럼 7시 반에 방송이 들어가서 7시 45분 경기면 10시 전에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로 프리뷰쇼, 그리고 리뷰쇼를 붙이고 10시 뉴스 하면 되는 거죠. 10시에 무언가를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뒤로 그렇게 시간을 배분한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게 주류고, 저도 보니까 맞다. 지금 해주신 말씀이 뭐 전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15분 단위로 끊고 기본적으로 8시 45분 킥오프다라고 하면은 8시부터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가 90분이잖아요. 그들의 축구는 앞에 30분, 뒤에 30분,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 해서 그들의 축구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TV 편성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러울 따름이죠. 그들이. 예.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것까지 축구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진정한 우리가 축구를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뛰는 선수들도 실제로 1시간 반 전에 경기장 도착해서 1시간 전에 몸풀러 나오고, 그러면 주위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프리뷰쇼 하고, 팬들은 킥오프 1시간 전부터 경기장에 와서 이것저것 뭐 수다도 떨고 안부도 묻고, 그렇죠. 먹을 것도 먹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축구가 좀 길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2021년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축구는 굉장히 짧죠.
토트넘에 관한 질문이 또 아레오 파디티카님이 국뽕 거르고 냉정하게 케인 없는 손흥민 득점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류블루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동감합니다. 왜죠?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팀 득점 34골 넣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12골을 넣은 선수가 2명 있었어요. 그 중에 1명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팀 득점의 30%를 차지하던 선수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당연히 득점력이 떨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12골 넣은 선수의 12골 중에 대부분을 도와줬던 선수잖아요, 그 선수가. 그러면 이 선수의 득점력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이론적으로만 봐도 그냥 되게 굉장히 당연한,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메시가 다쳤다. 레알 벤제마가 다치면 지금 큰일 나죠. 벤제마가 어시스트도 하지만 골도 자기가 제일 많이. 메시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선수들 빠졌는데 그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에서 갑자기 골이 안 들어가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굉장히 뻔한 거잖아요. 예. 뭐 토트넘도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케인이 얼마나 빨리 돌아올지가 문제인 거죠. 예,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 뮌헨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없으면 토마스 뮬러의 득점력도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토마스 뮬러의 그 어마무시한 어시스트 개수도 레반도프스키가 있었기에 둘이 가능했죠. 이제 더불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뭐 우리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조합이 역대 잉글랜드 리그 전체 역사에서 봐도 이거는 어마무시한 조합력이다. 네. 그러니까 단일 시즌 최대 뭐 콤비네이션 골, 뭐 공격 포인트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미 뭐 이거는 역대 드록바 램파드 조합에 거의 뭐 몇 개 차로 지금 근접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드 이야기대로 가장 합작을 잘하는 두 톱니바퀴, 두 수레바퀴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이쪽 바퀴가 똑같이 활동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지. 같이 구동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맞물리면 네, 게다가 힘이 좋은데, 케인 선수가 없으면 손흥민 선수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냉정하게 말해서 아래쪽으로부터 엄청나게 뭐 창의적인 빌드업을 잘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다른 자원들을 딱히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케인 선수가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서 딱 등지고 받아서 볼을 지키면서 또 달려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절묘하게 탁 방향 바꿔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플레이들을 케인 선수가 많이 해왔는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그 누구가 과연 손흥민 선수를 위한 이 정도의 네. 절묘한 빌드업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에는 매우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자, 이승우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포르투갈의 이 포르티모넨스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못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간다는 거는 당장 쓰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승우 선수가 그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움직이는 능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잘 쓰면 좋은 선수인데 그건 무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출전만 10경기 이상 연달아 나올 수 있다면 이승우 선수 다시 한번 반전 기회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갖고 있는 재능은 확실한 선수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제일 큰데, 뭐 지금 상황 포르투갈에 가서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보면은 그렇게 딱히 이렇게 장밋빛으로 됐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포르투갈 하위권 팀이 겨울 이적 시장에 벨기에의 중하위권에서 경기를 못 뛰고 있는 선수를 임대로 데려갔다. 과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가. 주어를 빼니까 예. 주어를 빼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렇죠. 냉정한 게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너무 없어요. 제가 세보니까 62경기 뛰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성인 레벨에서. 성인 레벨에서. 하지만 기억의 풀타임 출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선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기준이 제1 조건이 그거거든요. 90분을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축구 선수의 기본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뭐 여차저차 상황도 안 좋았고 환경도 안 좋았고 감독 어쩌고 저쩌고 전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승우 선수가 지금 어떤 선수냐 말해줘라고 하면은 사실 평가할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포르투갈에 가서는 그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수는 출전을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한테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나 잠깐 있다가 더 큰데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게 이 자리니까 이 자리에 무조건 100% 만족하고 100% 노력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참 잘하셔요. 저는 사실은 비단 이번 이적 시장이 아니라 좀 전부터 이승우 선수가 궁극적으로 지금 와야 될 곳은 K리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 연령이 이제는 아까 저희 유망주 말씀드릴 때 제가 16살짜리, 17살짜리, 뭐 18, 엘링 브라우트 홀란드 선수가 지금 20살이에요. 네. 근데 그 선수는 이미 우리가 유망주로 언급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전 세계 축구계의 이른바 절정기 연령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대 초중반쯤 돼도 이거는 더 이상 뭐 유망주가 아니거든요. 이제 많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승우 선수의 상황에서 그럼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저는 그래도 K리그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승우 선수를 잘 알잖아요.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지도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지도 대충 다 알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를 영입할 정도면은 뭔가 이승우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적어도 유럽 구단들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서 영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K리그에서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뛰게 되면 직접 이거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뭔가를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실은 국가대표팀이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도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뭔가 그런 걸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포르투갈 리그로 가게 된 거는 저도 레드 입장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초반에 임팩트 못 보여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또 뭐 레드의 바람처럼 많이 뛸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포르투갈 리그 지금 팀에서 잘하기를 바라지만 아주 마냥 녹록한 곳만은 아닌 것 같다.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초반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초반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초반 뭐 5경기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처음 뛰는 10분, 5분, 맞아요. 15분 네. 이거예요. 그 안에 무조건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만큼 공격수의 좀 숙명. 그러니까 이 선수를 치열하죠. 투입했을 때 우리 팀이 뭔가 좀 좋아지는구나라는 인상은 적어도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K리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2월 말에 시작하는 K리그와 관련해서 이 K리그가 U22 규정 연령 이제 나이 어린 선수들을 의무 출전시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순기능이 많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지금 그것이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뭐 우리 엘카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워터딥 0602님께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카드가 확실하지 않은 팀은 일단 선발 라인을 포함을 시킨 다음에 전반에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예, 그런 일도 있고 기존의 대학교 3, 4학년생들이 뭔가 팀의 선택을 받는 것이 좀 애매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세 분의 생각은 어떤지? 최근에 대학 축구 감독님들하고 이제 만나거나 할 기회가 있으면 사실 좀 됐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는 정말 선수 뽑기도 힘들고 팀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라고 다들 이제 한탄을 하세요. 대학 축구의 현실 쪽으로 또 네, 이제 얘기가 네. 확장되는군요. 그런데 대학 축구가 아직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축구하잖아요. 프로팀이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아서 이 선수들의 상당수를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대학 축구가 정말 날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인 결과죠. 그런데 지금 프로축구를 비롯해서 이제 축구계 전체는 사실은 점점 더 유럽 축구 시스템 쪽을 지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대학 축구의 어떤 약화는 지금은 이거는 어쩔 수는 없다. 미국 스포츠적 전통으로 굉장히 뿌리 깊게 여태까지 존재해온 대학 축구와 프로 축구를 중심으로 점점 유럽 시스템에 맞춰가려는 어떤 또 이 축구계의 또 다른 이 움직임이 사실은 부드럽게 상생하거나 두 쪽 다 강력하게 공존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 스포츠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 스포츠도 그것에 준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아직도 다 갖고 있어요. 대학 스포츠 자체가 이게 어떻게 흔들 수가 없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지지도와 인기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상황이고. 네, 그게 미국의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대학들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데려가서 이 선수들이 또 드래프트 시장에 나와서 프로 그 종목의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세 이하 룰이 점점 이제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우리 또 23세 이하였다가 네, 그렇죠. 그게 또 나이가 줄어든 거거든요. 이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이 프로축구의 룰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사실 이거는 대학하고는 양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틀림없죠. 그래서 사실 네. 지금 그 질문이 있거든요. 이게 김현빈님께서 대학 축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샤신께서 답변해 주신 않다. 거네요. 네. 근데 그게 거대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대학 축구가 살아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이제 프로에 예전에 뭐 최문식 이런 선수들 보면 고등학교에서 프로 왔다고 김기동 감독도 그렇고 그때는 그게 좀 신기한 거였죠. 뉴스가 됐어요. 맞아. 지금으로 따지면 단독, 특종 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잘하는 선수는 무조건 프로에 오고 아니면 프로 산하에서 큰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더라도 1, 2년 기회를 받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지 뭐 22세 룰 때문에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알고 그리고 있고 이제 프로에서 뭔가 주전급으로 쓰일 것 같은 선수들은 2학년까지 마치고 네. 바로 바로 프로로 오는 거죠.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회의 측면인 거지 대학 축구가 강해지고 이런 측면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요 대목에서 또 이제 또 기본적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 경기에서 22세 룰 때문에 팀들이 억지로 22세 이하 선수를 하나 기용했다가 뭐 좀 심한 경우에는 저도 한 30분도 안 돼서 빼고 하는 거 종종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 드릴게요. 그 지금 K리그의 22세 이하 룰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그런 현실들이 여태까지 그라운드에서 종종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룰은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억지로 정말 선수 기용했다가 뺄 때 엔트리 손해 안 보고 교체 선수 숫자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억지로 넣었다가 이제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보는 관객들은 기분이 아주 썩 좋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 팀이 잘못한 거다. 그 팀이 애초에 이 룰을 생각을 했으면 이 룰에 대비를 했으면 22세 주전으로 한 45분 이상 뛸 만한 그럴듯한 선수를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키워내든지 최소한 임대를 해오든지 뭔가 22세를 대비한 수단을 제대로 강구를 해놨어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22세 뭐 제대로 뛸 아이가 없네? 그러면서 억지로 그렇게 한다? 그거는 팀 잘못이고 어떻게 보면 그 구단의 정책적인 전략적인 잘못으로부터 기인한 문제지 룰 자체를 그걸로 인해서 깔 수는 없다. 이제 답 나왔네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팀을 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죠. 어떤 방법? 어떤 방법? B팀을 운영해서 3부 리그에서 뛰게 하던가.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3, 4년 내로는 정말 리그 구조를 빨리 고치고 B팀이 3부에 가서 뛰면 여기도 경쟁력이 있는 무대로 빨리 만들어서 이건 구조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뭐 대학교 축구부는
대학생이잖아요. 예, 뭐 그런 걸로 됐고.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제가 보니까 오늘 뭔가 대학생은 대학생이다. 30분 만에 뺀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저는. 예, 정말 화가 나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규정을 만들었으면은 왜 규정이 만들었는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 축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유소년을 육성을 하고 이렇게 다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지만 이 방향이 오라라고 해서 만든 규정을 이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감독의 철저한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생기면은 구단에서 감독은 주전으로 써먹을 수 있는 선수를 더 키워야겠구나라는 계기로 받아들여야지. 아, 그러면은 30분만 뛰고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기주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준이 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현실은 아니 근데 네, 자, 현실은 이해를 하는데 현실은 즉시 전력감 기용해서 네. 승점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강등 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자, 그 전에 날라가요. 그러면은 U22 선수 규정 없을 테니까 지금보다 수준을 높일 수 있어? 라고 묻고 싶어요. 안 높아져요.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뭐 물론 그 뭐 동네가 아예 다르지만 10대 후반 16살짜리 17살짜리가 바르셀로나에 나가서 골을 넣고 이런 선수가 나와요. 우리는 그런 선수 거의 없어요. 우리는 20살 이하, 23세 이하도 지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있네 없네 이런 아. 이거는 철저하게 축구계 안의 문제예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유소년 육성에 그 신경을 안 쓰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U22세 룰은 아 이제 우리 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도 좀 앞으로 좀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 기회도 많이 주고 잘 키워보자라는 취지잖아요. 맞는데 그 책임을 온전히 내 목숨이 내일 날아갈지도 모르는 오늘 이겨서 내일 시간을 버는 프로 감독들이 다 져야겠는가?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기 위해서 내린 결단에 대해서 물론 저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원래 감독은 오늘 이기고 싶은 사람이고 단장은 내년에도 이기고 싶은 사람이고 연맹은 계속 이기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에서 나오는 간극들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이제 40 올해 하나인데 제가 이제 감독이 됐습니다. 어리네? 네, 어리죠. 어린 감독이 됐으나 정말 천신만고 끝에 제가 심지어 비주류야. 감독이 됐어. 근데 21세 룰이 난 안 키웠어요. 나 외국에서 있다 왔어. 근데 6개월 만에 잡았는데 쓰래. 없다. 왜 안 만들었냐? 그럼 단장이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 써야 되는데 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 모든 책임을 한국 구조적인 축구판의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야, 제 말은. 연기 되는데? 이걸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주제가 제일 재밌어. 모노드라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이거는 있냐. 팝콘 각이야. 예. 현실을 재밌어, 재밌어. 그러니까 말하기는 이런 거. 쉽지만 어떻게 그렇게 바로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 봐줄 사정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룰은 가야죠. 룰은 가는데 그거를 그래서 아주 수준 낮은 결정이다라고 팍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팀이 진짜 없을 수 있어요. 가운데 앉아 계신 아저씨. 아, 너무 재밌어요. 팝콘, 네. 팝콘 주문하시겠어요? 갖다 줘요. 없는 게 그러니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없어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왜 프로 감독한테 물어봐요? 아니 감독하고 구단하고 다 물어봐야죠. 나는 네. 프로 감독, 제가 한국에서 이거 하면서 제일 이런 게 그거예요. 프로 감독은 뭐랄까요? 완성품을 쓰는 사람이지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키우지 않고 완성품을 골라야 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왜 그러는구나라고 인간적인 사정을 봐줘야지. 변함없이 그거는 굉장히 정말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30분 만에 뺀다, 25분 만에 뺀다. 왜냐 기자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허탈해요.
경기 전에 감독 만나서 이 선수 좀 설명해 주세요. 막 이 선수 가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막 기사를 써요. 그런데 막상 30분 있다가 28분 만에 뺐어. 그러면은 아까 설명한 게 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공허한 진짜. 포장이지, 예, 포장. 예, 다 포장인 거예요. 그래도 30분 뛰지 않았습니까? 뒤에 30분 들어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쵸. 있어요. 뒤에 그 30분 들어오나. 30분이 그래도 그 친구에게는 매우 엄청난 소중한 시간이 그럴 수 됐을 것이고 있죠. 그 선수의 인생을 바꿀 30분이 네, 될 그 수도 있죠. 30분이 네. 또 쌓이면 이 선수가 조금 후의 미래에는 네. 90분 뛰는 선수가 돼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죠 또. 네, 그러니까 30분 뛰려고 넣었는데 거기서 골을 넣어. 공격 그러면- 포인트를 그럼 기록해. 더 뛰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또 확장이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안타깝고 가끔은 진짜 화날 때도 있지만 그거를 1선에서 내가 이제 4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누가 잘못한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게 딱 근데 그 다만 말씀이에요. 어쨌든 구단 차원에서는 그렇죠. 저는 네. 분명한 그거는 전략적 미스다. 아니 네. 그럴듯한 22세를 갖춰 놓으라고 기본적으로 그 룰이 있는 거고. 저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 구단- 얘기를 굿!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원래 굉장히 좋은 쪽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거를 좀 긍정적이지 않은 쪽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뭐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많은 사회 분야에 있거든요. 그런 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원래 질문에 제가 답을 하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법을 욕할 거냐? 그 법은 기본 취지는 원래 좋은 것이다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답해드린 마지막에 U22 규정과 관련해서 정말 뜨거운 팝콘각 토론 배틀이 벌어졌는데, 예. 답해드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게 업로드된 날이 진짜 신축년 정월 초하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설 선물을 드리고자 여기 타이틀이 2021년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 그런데 타이틀은 유로 2020. 예. 근데 이거 저 답해드림 질문 하나 제가 추가하면 이거 열리나요? 열립니다. 열리는군요. 예, 열린답니다. 이 책을 7분께 행운을 드리는 의미에서 7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해드림 이 세 분의 말씀 또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그 가운데 7분 추첨해서 유로 2020 스카우팅 리포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축구 이야기 만들어주신 샤신 레드제민 리블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